콜라겐 첨가 식품의 허상.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충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결핍,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쉽다. 요즘 광고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콜라겐이라는 것이 있다. 콜라겐이 첨가된 식품 가운데는 친절하게도 빠른 흡수를 위해 일부러 잘게 쪼개놓은 저분자와 콜라겐이라는 것까지 있다. 콜라겐은 세포와 세포의 틈을 채워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백질이다. 피부의 탄력은 콜라겐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렇다면 콜라겐을 음식물로서 다량 섭취하면 손상되기 쉬운 피부 탄력을 원래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나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식품으로 섭취된 콜라겐은 소화관뇌에서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인해 알갱이처럼 쪼개진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된다. 콜라겐은 그다지 효율적으로 소화되는 단백질이 아니다. 소화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밖으로 배출되고 만다. 한편 흡수된 아미노산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단백질의 합성 재료가 된다. 하지만 콜라겐에서 유래된 아미노산이 반드시 체내 콜라겐의 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대부분은 콜라겐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글리신, 프롤린, 알라닌 같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아미노산이며 온갖 식품 단백질로부터 얻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면서 체내에서도 합성할 수 있는 즉 비필수 아미노산이다. 만약 피부가 콜라겐을 만들고 싶을 때는 피부세포가 혈액 중에 아미노산을 흡수하여 필요량을 합성할 뿐이다. 콜라겐 혹은 저분자한 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체내에 콜라겐을 보충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이 몸 어딘가로 전해져 거기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초보자적인 생명관이다. 이는 생명을 작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조립식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순진하기 그지없는 기계론이기도 하다. 생명은 그런 단순한 기계론을 뛰어넘는 이른바 동적인 효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의 건강 환상은 사실 곳곳에 존재한다. 단백질뿐 아니라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소화관 내에서 일단 철저하게 분해된다.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연골의 주성분인 콘드로이틴유산이나 히알루론산을 섭취한다 한들 입으로 들어간 것이 그대로 직접 몸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 구성 단위로까지 분해되거나 자칫하면 소화도 되지 못하고 배설되고 마는 것이다. 참고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한간에는 콜라겐 배합 화장품까지 범람하고 있는데 콜라겐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분자 생물학자 입장에서 나는 콜라겐 배합이라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만약 콜라겐이 배합된 화장품을 이용한 후 피부가 팽팽해졌다면 그것은 콜라겐 효과가 아니라 그저 피부에 주름진 곳이 히알루론산이나 요소, 글리세린 등의 보습제로 채워졌기 때문이라 보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강에 대한 환상에 끌리는 원인은 뭘까? 거기에는 몸 상태가 이상한 건 뭔가 중요한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부족 결핍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관은 생명을 작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기계장치로 보는 발상에 뿌리 깊게 지배당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건강을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연스러운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의 사고를 경직시켜온 생명권과 자연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다이어트의 과학. 분자생물학이 말하는 살찌지 않게 먹는 법.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요즘에는 다이어트 방법도 참 많은 것 같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것에서부터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것까지 수도 없이 많은 다이어트 비법들. 이런 것들이 상품으로서 통용되고 있으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참으로 묘한 곳이다.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에너지라는 게 있다. 이 에너지란 심장과 폐를 움직이게 하고 체온을 유지시키며 기본적인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열량을 말하는데
이를 기초대사량이라 부른다. 성인 기준 1일당 약 2000kcal, 이 범위의 열량이라면 아무리 먹어도 모두 연소되어 에너지로 소비되기 때문에 체중은 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기초대사량 이상의 에너지를 섭취한 경우다. 사람의 선조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약 700만 년이 지났으나 사실 인간은 그 대부분의 시간을 기아 상태로 지냈다. 힘들게 먹을 것을 발견했다 해도 다음에 언제 필요량의 에너지원을 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 상황이 약 700만 년이나 지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이 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운 좋게 기초대사량 이상의 에너지를 섭취한 경우에는 그것을 가능한 한 많이 섭취하고 저축하도록 몸의 시스템을 정비해온 것이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사이 인류의 일부를 둘러싼 식량 사정은 완전히 역전됐다.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들은 모두 포식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유전자나 대사 메커니즘을 포식에 맞게 바꾸기에 수십 년이란 시간은 턱없이 짧다.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는 기아 시대를 살던 그 몸과 동일한 것이다. 가뭄에 대비해 많은 저수지와 저수조를 만들고 나니 그 뒤로 연일 비가 내린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의 유전자나 대사 메커니즘이 오늘 같은 포식의 시대를 만나리라고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우리의 몸은 기초대사에 필요한 이상의 에너지는 소중하게 저장해 두게 돼 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배 주변에 붙어있는 지방벨트다. 요즘은 이것을 어떻게든 없애기 위한 다이어트가 유행인데 이제부터는 지방 저장의 메커니즘을 통해 다이어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일단 같은 잉여 칼로리라 하더라도 한 번에 모두 먹는 것과 조금씩 나눠 먹는 경우 어느 쪽이 더 쉽게 살이 찔까? 예를 들어 1000kcal를 한 번에 먹었을 때 체지방이 100g 생긴다고 가정해보자. 한편 1000kcal를 10회로 나누어서 100kcal씩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1000kcal 때 100g의 지방이 생긴다면 100kcal를 섭취했을 때는 10분의 1이니 10회를 나눠서 먹으면 결국 100g의 지방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냐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생명 현상은 그렇지 않다. 살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어야 한다. 자연계는 시그모이드 곡선. 우리는 보통 인풋과 아웃풋이 비례관계에 있는 현상이 익숙하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뇌는 비례관계 이외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섭취한 칼로리는 인풋, 체중 증가는 아웃풋. 이렇게 단순한 비례관계, 우향 상승 곡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혹은 자연계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현상은 비선형성이다. 자연계의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는 대부분 S자를 좌우로 길게 늘려놓은 것과 같은 시그모이드 곡선이라는 비선형성을 취한다. 살찌지 않게 먹는 법. 여기 딸기 쇼트케이크가 있다고 해보자. 무게는 대략 200g 정도인 것 같다. 자, 문제를 내겠다. 이 케이크를 다 먹으면 당신 체중은 얼마나 늘어날까? 답은 간단하다. 200g. 하지만 이것은 케이크를 먹은 직후 체중은 얼마나 늘어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이다. 당신의 원래 체중 더하기 케이크의 무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그렇게 된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케이크의 무게 200g이 온전히 체중화되는 것은 아니다. 케이크의 성분 가운데 대부분은 수분이다. 나머지는 밀가루 주성분인 탄수화물, 밀가루에 함유된 단백질, 그리고 크림의 주성분인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수분은 살이 되지 않는다. 물론 수분을 섭취한 직후에는 마신 만큼 체중이 늘지만 마신 물은 신속하게 체내의 수분과 균형이 맞춰지고 여분은 소변이나 땀 혹은 호흡의 형태로 배출된다. 물은 에너지원이 아니므로 다이어트에 적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성분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살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사실 당신의 오늘 대사 에너지와의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 영양소의 중량을 칼로리의 양으로 환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배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관계식을 케이크에 적용시켜보면 케이크 한 조각에 함유된 총 칼로리는 대략 500kcal가 된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이 케이크를 통째로 먹은들 1g도 살로 가지 않는다. 500kcal는 모두 기초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로서 소비되고 연소되고 남은 것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호흡이나 땀으로 배출된다. 즉, 기초대사 범위 내의 열량이라면 아무리 먹어도 금방 연소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체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오늘 하루 아침, 점심 모두 든든하게 먹고 저녁에도 맛있는 요리를 먹었는데 달콤한 뭔가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 케이크를 한 입에 쏙 넣어버렸다면 성인에게 필요한 일당 기초대사량에 상당하는 2000kcal를 섭취했기 때문에 잉여 에너지는 당신 몸에 듬직한 살로 남는다. 이때 비로소 당신의 체중은 증가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인간은 슬픈 습성일지도 모른다. 이는 진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잉여 에너지를 만났을 때 만일에 대비해 신속하게 그 잉여 에너지를 축적하도록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발달시켰고 우리의 몸과 유전자는 이 메커니즘을 착실하게 지켜왔다. 이것이 포식의 시대를 맞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음식물을 섭취하면 배둘레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살이 찌는 메커니즘. 그렇다면 여분의 에너지가 살이 되는 과정, 즉 체중으로 변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여러분 배 둘레에 붙어있는 소위 말하는 체지방은 필요 이상 섭취한 칼로리의 말로다. 그런데 이 체지방이 사실은 살아있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세포, 즉 지방세포인 것이다. 지방세포는 한 장의 얇은 막으로 쌓여 있으며 그 내부에서 생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어떤 생명활동이냐면 바로 세포 가득 지방을 축적하는 일이다. 지방세포는 잉여 에너지를 모세혈관으로부터 받아 그것을 저장하는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혈액 중의 포도당, 소위 말하는 혈당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서 연소될 때 최종적으로는 포도당이 된다. 포도당은 혈액으로 녹아들어 몸 안을 구석구석 돌며 각 조직의 세포를 관계하고 세포로 흡수된 포도당은 연소되어 즉 산소와 결합하여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에너지가 세포의 대사를 위한 원동력이 되며 또한 체온의 근원이 된다. 배가 고파진다는 것은 혈당치가 내려간다는 뜻이다. 거꾸로 말해 에너지가 소비되어 혈당치가 저하되면 공복감을 느낀다. 지방으로 변환되어 저장하는 과정. 왜 조금씩 천천히 먹어야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미시적인 눈이 필요하다. 지방세포가 모세혈관으로부터 잉여의 포도당을 받아들여 지방으로 변환시켜 저장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지방세포는 세포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세포막은 아주 얇지만 강도가 있으며 물질을 쉽게 통과시키지 않는다. 세포막이 물질을 통과하는데 장벽 역할을 함으로써 세포를 외부 세계와 격리시키고 세포 내에 생명활동을 환경을 형성하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포도당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하지 못한다. 포도당이 지방세포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포막을 관통하는 특수한 터널을 지나야 한다. 풍선에 짧은 마카로니가 껴있다고 상상해보자. 마카로니 구멍을 통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단 이 마카로니의 구멍은 일방통행이라 포도당이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 또한 포도당 이외의 물질은 아무리 포도당보다 작은 분자라도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 분자의 형태가 구멍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마이크로 차원의 마카로니는 포도당 수송체라 불리는데 이 구멍은 단순한 터널이 아니라 포도당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특수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이크로 차원의 마카로니가 지방세포의 세포막에 수도 없이 꽂혀 있다면 그만큼 많은 포도당을 끌어들일 수 있다. 거꾸로 마카로니 수가 적으면 그만큼 포도당의 흡수량은 적어진다. 실제로 지방세포 한 개의 세포막에 어느 정도의 마카로니가 꽂혀 있는가는 때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마카로니는 보통 지방세포의 내부에 있는 경납고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혈중의 잉여의 포도당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마카로니는 경납고에서 나와 일제히 세포막에 배치된다.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흡수된 포도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되지만 그 지방을 저장하는 창고와 마카로니 경납고는 세포 내 각기 다른 장소에 있다. 그리고 지방 저장고 쪽이 압도적으로 넓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내려가면 지방세포는 그 이상 포도당을 흡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포막에 꽂혀있던 마카로니는 세포 안의 저장고로 돌아간다. 결국 지방세포의 세포막 위에 존재하는 마카로니의 양이 포도당의 흡수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 잉여 포도당이 혈중에 존재한다고 해도 지방세포가 마카로니를 세포막에 배치하지 않으면 지방세포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고 따라서 지방을 축적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체중도 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마카로니를 배치하고 해소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걸까? 지방세포가 자율적으로 혈중 포도당의 양을 감시하여 스스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포는 굳이 말하자면 몸의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몸 전체를 다 둘러볼 수는 없다. 그 명령은 중앙에서 내려진다. 그렇다고 해서 몸의 중앙이 항상 뇌인 것은 아니다. 특히 당 조절에 관해서는 뇌조차 누군가의 예속된 입장이다. 왜냐하면 당 공급이 끊기면 뇌는 잠시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몸의 중앙에 위치한 췌장이라는 장기다. 췌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산호초가 펼쳐진 바다에 둥글고 작은 섬이 동동 떠 있는 듯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섬인 랑게르한스 섬이다. 앞서 말했듯 췌장의 주요 기능은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일이며 이는 바다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인슐린 생산은 섬의 몫이다. 참고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 중에 랑게르한스 섬의 오후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신비로운 이라는 말로 묘사되어 있다. 이 작고 아름다운 랑게르한스 섬이야말로 포도당의 출입을 제어하는 사령탑이다. 소화관으로부터 흡수된 포도당은 혈관으로 들어가고 각 혈관은 커다란 흐름이 되어 췌장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여기서 랑게르한스 섬은 혈중 포도당의 농도, 즉 혈당치를 모니터링한다. 만약 혈중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으면 랑게르한스 섬은 지방세포를 향해 명령을 내린다. 마카로니를 세포 표면에 배치하고 즉각 포도당을 회수 축적하라. 이 명령의 실체가 인슐린이다.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물질은 호르몬이라 불리며 인슐린은 랑게르한스 섬에서 방출되면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다 지방세포에 도달한다. 지방세포 표면에는 인슐린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안테나 역할의 분자, 인슐린 수용체가 있다.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와 특이한 모양으로 열쇠와 열쇠고리의 관계처럼 결합하여 지방세포에 정보를 전달한다. 이 정보를 근거로 지방세포 내부의 경납고에서 포도당 수송체 마카로니가 운반되어 세포막에 꽂히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혈류를 타고 온 여분의 포도당은 이런 방법으로 지방세포에 흡수된 후 지방으로 변해 당신 몸의 일부가 된다.
이때 비로소 당신이 먹은 음식이 체중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인슐린과 어떻게 잘 지내느냐가 음식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이 된다.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치가 갑자기 상승하여 인슐린이 대량으로 방출된다. 이것이 명령이 되어 지방세포는 에너지를 꼭 붙잡아 저장한다. 거꾸로 가능한 한 인슐린이 방출되지 않도록 조금씩 몰래 먹을 수 있다면 그만큼 지방세포가 받아들이는 명령은 적어지게 된다. 즉 살이 잘 찌지 않게 된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 답은 yes다. 느린 음식, 슬로우 푸드를 택해 천천히 먹으면 된다. 느린 음식이란 꼭꼭 잘 씹어야 하는 것,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같은 칼로리라도 흰쌀밥, 시리얼, 메밀국수, 현미의 소화, 흡수 속도를 보면 흰쌀밥 85, 시리얼 75, 메밀국수 54, 현미 50이다.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 수치는 글리세믹 지수 GI라고 하는데 포도당을 그대로 섭취했을 때를 기준 100으로 잡고 각각의 식품이 혈당치를 어느 정도 올리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수치가 작을수록 느린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즉 메밀국수나 현미가 느린 음식이다. 어떤가? 슬로우 푸드, 슬로우 라이프라는 말이 유행인데 여기에도 그 나름의 합리성이 있지 않은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GI 일람표가 나와 있으므로 지금 당신이 다이어트에 매진하고 있다면 일단 GI를 파악하기 바란다.